반복의 시간이 쌓이지 않으면 절대로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시간을 쓰고 내가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영감을 얻고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를 저도 무용단 다니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도 많이 하긴 하는데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바빠져요. 그러면 쓸데없는 그런 힘듦, 슬럼프 이런 거에서 저는 좀 많이 해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할 게 많은데 지금 우울해하고 슬퍼할 시간이 없거든요. 몸을 더 쓰고 시간을 좀 보내다 보면 더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주인공들의 이야기 호스트 장주영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최수진님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시고 뉴욕 시더레이크 발레단, 한국 국립현대무용단, 영국 램버트 무용단 등의 월드클래스 무용단들에서 10여 년 동안 활동하셨습니다. 2019년 한국을 빛낸 무용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하신 최수진 현대무용관님과 함께 많은 것들을 이룬 후에도 끝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유, 세계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배운 것들, 수많은 무대를 서면서 터득한 멘탈 관리법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수진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무용 최수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무용에 관한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안무도 하고 있고 무용수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연습복 브랜드 같은 것도 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비중이 어느 정도? 요즘엔 사실 가리키는 시간이 춤을 추는 시간보다 훨씬 많고요. 또 이제 안무 기회가 있으면 프로젝트에 맞게 또 안무를 하고 있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무래도 요즘엔 티칭인 것 같아요. 티칭이면은 뭐 대학교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레슨? 개인적으로 레슨도 하고 있고 대학교 강의 숙명여대 나가고 있고요. 현대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진님이 거쳐오셨던 곳들을 보면 이제 발레단에도 들어가시고 이제 현대무용단에도 들어가시는데 그 접점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발레단이라고 말하지만 그 앞에 컨템포러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컨템포러리 발레단이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포인슈즈도 신기 때문에 발레단이라는 이름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 사실 뉴욕에서 제가 처음 다녔던 무용단은 이제 컨템포러리 무용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작품을 여러 안무가들이 와서 함께 작업을 했고, 요즘에는 모든 춤이 현대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장르가 조금 무너진 것 같고요. 최근에 출연했던 스테이지 파이터 엠넷에서 했던 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다양한 장르,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가 소개됐지만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어떤 장르라고 특정 지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래에 표현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현대무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통 그런 이제 안무 짜시거나 이런 거 할 때 영감을 어떻게 얻으시나요? 이제 안무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이제 20대 중반부부터 이제 제 얘기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때는 저에 대한 집중이 강한 시기였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 저의 생각이나 저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작품들이 약간 저의 경험이나 저의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많았던 그런 작품들이 많고, 이제 근래에는 뭔가 제 얘기가 지겨운 거예요. 내 얘기 이제 더 이상 그만하자.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그렇게 해서 최근에 재밌게 했던 작업은 이제 제가 동양 신화를 좀 재밌게 접해가지고 동양 신화에 관한 책을 읽고 또 책을 쓰신 그 저자분을 직접 제가 찾아가서 좀 조언도 많이 듣고, 그래서 어떤 걸 공부해서 거기에서 또 받는 영감들을 또 이야기로 춤으로 풀어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동양 신화면 어떤? 그냥 태초의 이야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신화의 어떤 캐릭터들이 너무 재밌어서 그 캐릭터들을 파고들면서 여기에 내 어떤 이야기를 같이 담을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손오공 이런 거 같은 그런 거라기보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관윤국 사람들이라든지 되게 독특한 캐릭터들이 있어요. 가슴에 쇠창이 박혀있는 인물이라든지 태초의 인간,
방고 뭐 이런 신화의 캐릭터들 재밌게 느껴가지고 이제 어쨌든 신화라는 건 가장 처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꾸미고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처음이라면 지금 내 현재의 어떤 감정들하고 어떤 접점이 있을까 약간 그런 거를 혼자 막 재밌게 맞붙여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들이 안무를 짤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음악과 함께 항상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야기하고 싶은 나의 이야기에 음악을 맞춰서 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표현하고 싶은 음악 작품이 있고 거기 위에 이제 같이 덧대는 작업인가요? 작업마다 사실 다 다른데 제가 했던 작품들은 보통 음악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제가 어떤 춤을 추고 싶고 이런 춤은 어디에서부터 생각이 비롯됐고 어떤 무드였으면 좋겠고 어떤 에너지였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주저리 막 늘어놔요. 그 음악가에게. 그러면 이제 음악 감독님이 그 얘기를 모두 다 듣고 이제 여러 샘플들을 주시죠. 이건 어떻냐 저건 어떻냐 해서 다 들어보고 그중에서 제일 제가 춤으로 췄을 때 저의 생각과 감정이 잘 담길 수 있는 무드와 에너지가 잘 담길 수 있는 곡들을 골라서 안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래 이제- 제작부터 함께 같이 네네 하는. 처음 만들 때부터 거의 같이 하는 저는 그런 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네. 뭔가 무용이라고 하면은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뭔가 발레라고 하면 원래 유명한 작품들 예를 들어서 뭐 호두깎이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미 만들어진 노래들 위에 춤을 추는다는 생각이 컸는데 이제 현대무용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또 만들어가면서 노래를 또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동반이 되는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경험이 많고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했던 경험 중에 제가 그 AI 기술하고 또 작업을 했는데 이 AI가 어떤 툴이 있었냐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글로 AI에게 이렇게 삽입을 하면 그 친구가 또 음악을 추천해줘요. 이런 어떤 무드에 뭐 어떤 스토리가 담긴 곡을 만들어 봐 하면 이제 쫙 그래서 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저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감정선을 잘 무드를 이해를 하고 이제 음악을 추천해 주는데 AI는 너무 많은 곡을 추천해 주면서 내가 정확한 생각이 있을 때는 인간하고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롭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은 보통 그렇게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음악을 제가 골랐을 때는 그 곡에 제가 이제 안무를 하면서 정확한 이제 안무의 틀이 나오면 또 거기에 맞게 수정을 뭐 템포라든지 아니면 뭐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세밀하게 조절하는 작업을 또 2차적으로 하죠. 확실히 그 수정하고 다시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에서 AI가 절대 사람을 따라오기가 만약에 이제 창작자가 어떤 정확한 영감이나 구체적인 표현이 생각이 안 날 때는 사실 되게 많이 오히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향성이 제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음악의 어떤 장르를 선보인다던가 그럼 제가 또 거기서 영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면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음악이어야 돼라는 그런 작업에서는 AI가 소통이 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쉬운데 네네네. 끝까지 그걸 책임지고 마무리하기에는 네. 부족한 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오히려. 네. 네. 방해가 될 때도 있겠네요. 그게. 어떻게 현대무용이라는 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발레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예원 예고를 나와서 고3이 들어갈 때쯤 이제 제가 스스로 발레로 평생 춤을 출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혹시 뭐 여러 슬럼프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는 실기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늘 1등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좀 컸던 것 같아요. 나는 춤을 좋으려고 췄는데 행복하려고 췄는데 시험이나 어떤 캐릭터나 이런 거에서 오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있었어서 내가 무용단에 가더라도 계속 그런 경쟁과 계속해서 뭔가 유지를 해야 되는 그 최상의 컨디션을 그런 게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진짜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무용은 그만둘 수 없고 다른 춤에는 더 다른 고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현대무용을 제가 잘 몰랐던 거죠. 그 당시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현대무용은 자기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이제 발레처럼 주인공이 있고 승급이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닌 현대무용은 자신의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내 얘기를 춤으로 추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전임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무용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했더니 너무 적극적으로 바꾸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바꿔서 현대무용으로 전과를 하게 되고 바로 나간 게 콩쿨이에요. 근데 고3 때 네. 좀 되게 늦게 네, 들어간 늦게 건가요? 그래서 거기서 또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콩쿠르를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은 어디에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아무튼 이제 그때 이제 현대무용으로 바꾸게 됐고 대학도 현대무용으로 가게 됐고 저 때만 해도 그렇게 늦게 전공을 바꾸는 거를 선호하지 않았고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나 뭐 고등학교 때 선생님도 네가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을 겪었길래 네가 갑자기 전공을 바꾼다는 거냐 많이 혼나고 이제 부모님께는 뭐 말씀드리지도 않았고 그냥 전과 한 거예요? 네네 그냥 저 혼자 결정을 되게 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전적으로 이제 너가 하고 싶은 거고 너가 잘하는 거니까 우리보다 너가 더 잘 알겠지 일단 열심히 재밌게 해라 이렇게 많이 지지를 해주셔서 아무튼 용기 있게 혼자 바꿨고 네, 그렇게 해서 현대무용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늦게 바꿨을 때 사람들이 너무 아깝지 않냐. 발레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제가 11살부터 고2 때까지 그쵸. 쭉 한 거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 거의 10년이네요. 그쵸. 네.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러냐. 발레단도 이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아깝다고 저한테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깝지 않고 어떻게든 이 발레를 내가 10년간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댄서로서의 훈련과 테크닉을 10년간 연마를 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깝지 않았고 나는 남들보다 발레를 이만큼 더 했으니까 새로운 찬스가 오겠지 하고 이제 되게 용감하게 바꿨던 것 같아요. 기술의 펀더멘털이 잡혀있다라는 생각이. 네, 그 힘이 발휘했던 게 이제 컨템포러리 발레단을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게 전과를 네. 하고 나서 대학교를 4년간 현대무용으로 하고 그리고 바로 발레단으로. 네, 졸업이 2월에 하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12월에 이제 벌써 미국으로 가서 그때 이제 무용단 오디션을 보게 됐고 사실 제가 또 그 미국에 그렇게 일찍 갔던 계기는 이제 장학생으로 엘비네일리 스쿨에 들어갔었어야 돼서 이제 1월에 시작이니까 12월에 미리 가본 거예요. 처음으로 혼자 사는 거니까 뉴욕이라는 어마어마한 도시에 이제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가게 돼가지고 1월에 무용단 오디션을 보고 이제 2월에 학교 입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오디션을 잘 치렀죠. 왜냐면 오디션에서 발레 포인 슈즈를 신고 오디션을 했었어야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구나. 나의 오히려 그게 오랜 경력이 네. 그 현대 발레단에 들어갈 때 발레를 오래 했던 게 도움이 된 거네요. 발레를 안 했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무용단이었어요. 애초에. 네, 그래서 처음에 오디션 그런 순서들도 다 발레, 바, 센타, 뭐 솔로 작품 이런 게 다 이제 발레를 할 수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오디션이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발레 이렇게 오래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맨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을 때 현대무용을 잘 몰라서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덜 하지 않을까 해서 바꾸셨다라고 하셨었는데 발레라 하면은 이제 거의 예전에 이제 만들어진 고전 작품들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내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경쟁에 포커스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체감이 되게 시긴 하셨나요? 바꾸고 나서? 바꾸고 나서 실기시험 계속 있었어요. 대학교 내내도 있었고 대학교 때도 콩쿠르를 나갔고 계속 등수와 최고의 어떤 무용수로서 계속 노력은 했지만 대학교 가서 이제 좀 달라진 건 아무래도 제 춤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처음 생긴 거죠. 나는 어떤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고 춤을 어떻게 추고 싶고 어떤 춤을 만들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처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대학 가가지고. 그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재미가 있을 수 있는 포인트는 좀 있었던. 춤을 추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발레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춤을 앞으로 재밌게 출 수 있는? 계속 해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런 생각으로만 춤을 췄더라면 아마 이렇게 지금까지 춤을 추진 못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큰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고 그게 현대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오디션을 이제 뉴욕 가셔서 보셨는데 젊은 나이에 처음 외국으로 나가서 그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300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300명 정도요? 네, 여자만. 몇 명 뽑는? 모르죠, 그거는. 네.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그 해에 그 무용단이 원하는 무용수가 있으면 뽑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무용단은 매년 오디션을 해요. 그게 무용단의 홍보이기도 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레파토리 작품을 하고 있고 이런 댄서를 찾는다. 그게 무용단 자체의 홍보기 때문에 무용수를 뽑건 안 뽑건 매해 오디션을 해요. 그러면은 잘 안 맞으면은 안 뽑을 수도 있는. 거의 안 뽑죠, 사실.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 이미 무용수들이 구축이 돼 있고 정말 특수한 케이스 아니면 사실은 티오가 이미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필요하겠다 하는 게 아니면 잘 안 뽑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 그때 혼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당시에 한 4시간 정도 오디션을 했는데요. 그때 한 3명 남았었어요. 마지막 타임까지는. 그러니까 한 300명이 아, 이게 사라지나요? 네, 계속 떨어져요. 오징어 게임처럼. 계속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딱 3명이 남아서 이제 각자 솔로 하는 거. 거기까지 딱 하고 이 3명은 다 면담을 했어요. 디렉터와 그 무용단의 주축이 되는 멤버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저는 그때 사실 영어를 전혀 첫 오디션이었고 제 인생에 아직 학교 입학도 안 한 상태에서 1월에 오디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냥 경험 삼아 본 거거든요. 왜냐면 학교 입학이 2월이니까 미국에서도 학교가 2월에 시작. 그랬던 것 같아요. 오. 2월 초부터 6개월간 장학생 수료를 했었어야 됐어요. 6개월 장학생 프로그램을 받은 거라서. 근데 이제 오디션이 1월에 있었으니까 이제 경험 삼아 이제 미국에 왔고 봤는데 뭔가 마지막까지 된 것 같고 이제 막 나랑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사실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 그래서 제가 다 듣다가 이메일을 달라고 했죠. 방금 한 얘기를 거기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듣는 건 되는데 이제 말을 아무래도 이제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나머지 3명은 무용단 클래스를 할 때 한 명씩 부른 거예요. 한 주에 한 명씩. 같이. 네, 그래서 이제 무용단 사람들하고도 얘가 매칭이 되는지, 얘가 어울리는 멤버인 건지를 이제 또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 친구들도 다 클래스를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클래스를 갔는데 됐어요, 저는. 근데 영어가 안 돼도 네. 괜찮나요? 그럼요. 작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 무용수들끼리는 또 용어가 있고 그 정도는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유창하게 못했을 뿐이지 그래도 아무래도 경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경력이 많진 않았네요. 그래도 이제 눈치가 빠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걸 원하겠구나 어떤 그런 감으로 다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워낙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으니까 이제 많은 오디션에 참가를 하시고 심사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이러셨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무용단은 오디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4시간 동안 어떤 걸 보나요? 이제 무용단들마다 그것도 다른데요. 제가 했던 오디션은 기본부터 했어요. 발레바, 발레 센터에 나와서 이제 포인 슈즈를 신고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 이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포인 슈즈 벗고 이제 맨발로 작품을 하나 배워요. 그래서 그 작품도 해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즉흥 같은 거 임프로비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배우고 시험까지 모든 게 지금 4시간 안에 그러니까 사실 끝나는- 발레 바센터 이거는 이건 이제 원래 아는 네, 그냥 순서만 말해줘도 저희는 입력이 돼서 바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그걸 막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작품은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모르면 빨리 못 외우면 불리해요. 왜냐면 순서가 완벽하게 숙지가 돼야 제대로 춤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추다가 순서 까먹어서 옆에 보고 이러면 이제 벌써 깨지잖아요. 그 에너지가. 그래서 그런 많은 인원이 있는 오디션에는 순서를 빨리 외워서 자기화해서 춤으로 추는 게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 외워야 되는 파트가 얼마나 길이가 뭐 1분은 안 되겠지만 그 다 아. 다르겠지만 보통 2분 이내 1분 30초 40초 그렇게 순서를 쭉 앞에서 막 줘요. 그럼 막 이제 막 빨리 외워야 돼요. 그거를 외워서 해야 되죠. 임프로비제이션은 이제 어떤 주제나 어떤 소재를 던져줘요. 무용수들에게 뭔가를 표현해보라. 어떤 감정 상태를 뭐 이런 캐릭터를 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막 무례하게 막 줘요. 뭐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막 이제 막 보여줘야 되죠.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열정적으로 막 해야 돼요. 아무튼 그런 즉흥적으로 뭔가를 요구했을 때 얼마만큼 수용 가능한가 이제 그게 포인트인 거겠죠. 근데 사실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걸 다 하는 건
적극성을 보려는 그런 어떤 아, 태도를 태도. 보려는 얼마만큼 절실하게 임하는가. 뭔가를 요구했을 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오디션 심사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다 잘하고. 다 잘하고 웬만한 수준 다 이상이고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간절함과 뭔가 이렇게 빨리 배워서 해보려고 하는 적극성. 그런 왜냐면 적극성. 어쨌든 이 무용수가 필요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단체에서. 네, 아니, 너무 신선해가지고 이런 아, 것들 그래요? 저한테는 다, 네, 너무 당연한 일상이시겠지만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시더레이크 컨템포러리 무용단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안무가들, 무용가들과 함께 이제 세계를 투어하면서 여러 작품을 하셨는데 무용 실력 외에도 되게 많은 것들의 성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동료들과의 시간 속에서 배운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소중한 환경이었는지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게. 어쩌면 첫 직장을 정말 좋은 데에 들어가서 네, 너무 과했죠. 그래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행운이었던 건지를.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당시에는 저희 무용단이 인종이 다 달랐어요. 저는 에이시안이고 누구는 뭐 유러피안, 누구는 뭐 아프리칸, 뭐 피부색도 거의 다 다른. 총 몇 명 정도? 많지 않았어요? 16명? 되게- 정말 얼마 안 네, 되네요. 정말 작은 멤버예요. 그런 큰 발레단에 비하면.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그 16명이 365일 밥 먹고 춤추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 작은 사회였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끼리 진짜 지지고 볶고 너무 해프닝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배우고 이렇다기보다 그냥 살아남아, 그냥 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춤이 있는 거고. 어쨌든 이제 저는 한국에서 갔기 때문에 삶 자체도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는 곳이었고 언어도 그렇고 문화 차이도. 네, 계속 이해를 해야 돼야만 되는 입장이었잖아요. 뭔가 알고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이 오는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온 시간을 다 쏟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그 안에 춤이 직장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일처럼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이제 프로 무용단에 들어가면서부터 직장인이 된 거죠. 항상 같은 시간에 항상 같은 멤버들과 춤을 추고 공연을 가고 투어를 다니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스스로. 그래서 되게 독립적으로 춤을 추면서 처음으로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살아남는 법, 살아가는 법, 어떤 세금 내는 적응하는 법, 뭐 세금 뭐 하물며 비자를 바꿨어야 됐어요. 저는 그 장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학생 비자로 가서 무용단을 다니려면 예술인 비자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영어 아예 못할 때 그 비자를 바꾼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그냥 적응의 시간이었고 막 다 공부의 시간이었고 이랬기 때문에 춤을 추면서 내가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구나. 해내야 되는 게 많구나. 이제 그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그때? 그냥 정말 기본적인 거. 의식주. 춤을 보통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추니까 그걸 맨날 하면서 의식주까지 스스로 해결해내는 거. 집도 알아봐야 되고 뭐 밥도 혼자 해 먹어야 되고 이런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혼자서 해 나가면서 프로 무용단을 다닌다는 거. 그게 가장 네. 어떻게 했지? 네. 그랬답니다. 지금 생존에 집중하는 시간들이었네요 그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었어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춤을 춰도 제 관객이 없는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아, 그러니까 보러 오는 관객도 분들도. 네네 여기는 다 지인들이 그래도 와주고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늘 그런 풍족한 어떤 리스펙을 받다가 공연을 힘들게 정말 죽을 것 같이 했는데 나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택시는 안 잡히고 보러 온 관객도 없고 너무 막 서러운. 네, 그냥 정말 나 여기서 이렇게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 생각도 막 들고. 왜냐면 막 학교를 뭐 거기서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친구들이 그쵸. 뉴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가족들도 한국에 계시고 그러니까 온전히 혼자였던 것 같아요. 아, 그 시간에.
3년이나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네. 나오셨는데 음. 그런 힘듦에 지치셔서 이렇게 나오시게 되신 건가요? 그것도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홈식이 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다양한 안무가들하고 작업을 한 경험이 한국에서는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 안무가들하고 계속 그들의 작품을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용수는 안무가가 생각하는 어떤 작품의 실행자잖아요. 안무가는 막 꿈을 그려요. 난 이런 게 하고 싶고 막 이것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캐릭터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럼 무용수들은 안무가의 어떤 생각과 목적에 최고의 결과물. 네, 저희가 만들어 가 주는 거잖아요. 안무가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막 그 꿈을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내 거. 온전히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 욕심이 계속 들기 시작했어요. 한 20대 후반부부터는 안무가들에서부터 시작한 춤이 아닌 그냥 나로서부터 시작한 춤을 춰보고 싶다.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그런 면 때문에 애초에 발레에서 현대무용 맞아요. 옮긴 게 있고. 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아니, 너무 말하면서. 좋은데요. 네, 그래서 네.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야 되고 그런 거를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이 처음부터는 사실 생각이 안 났으니까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됐겠지만 그런 걸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 안무를 하기에는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무용수들도 많이 없고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마땅히 찾기가 쉽지 않았고 근데 그런 찰나에 한국에서 뭐 라이징 스타 뭐 이래가지고 첫 안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무용 씬에 있는 네, 신인 분들 안무가전 중에 이런 게 되게 큰 건데 저는 첫 안무부터 대극장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큰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아르코 예술대극장이라는 곳에서 안무를 해야 되고 뭐 30분짜리고 이런 제안들이 굉장히 막 설렜던 것 같아요. 내 안무를 한다고? 막 이러면서 뭔가 보여줘야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한국에 왔죠. 진짜 설렜을 것 같은데. 네. 또 다시 무용을 다른 느낌으로 시작하는 느낌? 이제 안무가 활동하시면서도 근데 계속 무용수로 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안무를 짜고 나서 무용수로서 춤을 출 때 무용이 좀 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어떤 큰 변화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작품을 왜 하고 있는지 이 춤을 왜 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100% 알고 있는 거잖아요. 무용수로서. 사실 무용수일 때는 그걸 100% 알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그 100%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직접 안무를 해서 춤을 출 때는 조금 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온전히 진짜 내 얘기를 하는 내 춤을 추는 느낌? 그래서 좀 더 제 춤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반면 안무를 하면서 춤을 추는 일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안무랑 무용수의 영역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가요? 말 그대로 무용수는 자기 역할에 집중하면 돼요. 안무가가 원하는 생각과 어떤 의도대로 그 하나만 깊게 파고들면 문제가 없는데 안무가는 이 전체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모든 무용수, 무대에 올라오는 모든 오브제라든지 세트라든지 그리고 이 테크닉적인 어떤 영상, 조명 뭐 모든 거를 다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진행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마치 지휘자죠, 거의. 근데 이제 안무가는. 생각할 게 그렇게 많고 계속 생각이 나는데 또 네. 요거 하나에만 집중해서 하기는 네. 너무 힘든. 그건 사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작업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제 안무보다는 제 춤을 더 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진 씨 이번에 저희 공연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안무까지 안무 겸 무용수로도 꼭 나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계속 하고 할 있죠. 수밖에 네네네. 없는. 네. 언젠가 이제 더 나이가 들면 이제 몇 년 안 남은 것 같지만 정말 온전히 안무에만 집중할 수 있을 때는 저의 어떤 춤의 표현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보통 언제까지 무용수들은 활동을 하나요? 그것도 뭐 다 자기 나름인데 보통 40 중반부터는 조금씩 내려놓지 않나 그런 되게 생각을 오래 해요. 하시네요, 다들. 네. 요즘엔 더 길어진 것 같아요. 한 뭐 50대 초반까지도? 아, 정말요? 네. 되게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사실 뭐 한국무용 같은 경우는 연세가 뭐 70, 80이 되셔도 춤을 추시니까 그런 거 보면 또 다른 걸 느끼긴 하거든요. 그 시간까지 무대에 선다는 게 감히 저도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내 춤은 저렇게 무대에서 저때까지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또 상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다 나름이지만 제 욕심 같아서는 오래오래 하고 싶긴 하죠. 왜냐면 어쨌든 무용수는 무대에서 가장 많은 걸 배우고 느끼기 때문에 무대 외에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아티스트로서 느끼면서 할 수 있어서 그게 이제 약간 카타르시스 같은 그런 느낌 말씀하시는. 제가 뭐, 무대를 서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춤추는 이유는 어쨌든 무대에 서기 위한 거니까 그 이유를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이래서 살아있구나. 이래서 춤을 추고 있구나. 근데 이제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부분이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에 남아있는 거니까 저도 좀 요새는 무대 쓰는 일이 많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뭐 많아야 4번. 이제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지금 되게 많아요. 하지 못해서. 쏟아내야 되는 아, 게. 네네, 그쵸. 그래서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쏟고 있죠. 뭐 애들을 가르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온전히 코칭을 할 때라든지 안무를 연출을 바깥에서 볼 때라든지 제가 이게 다른 일인 줄 알았는데 또 어쨌든 그 일을 하면서 저는 또 이 마음적으로는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몸만 안 추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계속 춰야 되지 않나. 그게 뭐든. 그게 몸이든 정신이든 계속 춤을 추고 있어야 되지 않나. 안무가로서 한국에서 꽤 활동 오래 하시고 춤도 추고 이러시다가 이제 영국에 있는 램버트 무용단으로 한 번 더 해외 생활을 하시게 됐는데 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또 이미 이제 또 많이 자리 잡아 있는 상태에서 좀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영국에 가게 됐는데 굳이 또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그 런던 갈 때는 약간 조건부로 간 게 있었어요. 저는 오디션을 본 게 아니고 런던은 말하자면 이제 게스트 댄서로 초청을 받아서 간 건데 이제 갈 때 너가 한 2년 정도 여기서 무용수 생활을 하면 우리가 그 램버트는 굉장히 큰 단체예요. 그래서 램버트 스쿨도 있고 램버트 세컨 컴퍼니, 퍼스트 컴퍼니 이렇게 굉장히 많은 댄서들이 있는데 안무할 기회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도 한 상태고 진짜 한국에 많은 걸 정착하고 살고 있을 때였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미 뭐 안무도 해보고 병행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36살이었거든요. 무용수로서도 마지막 엔딩을 해외에서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프로 댄서로서. 물론 춤은 계속 추겠지만 이제 프로 단체에 있는 무용수로서 해외에서 좀 마무리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안무할 기회도 준다. 오케이, 지금이다. 이제 이러고 갔어요. 가서 이제 한 8개월 차쯤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못 갔어요. 그래도 그 8개월 동안 저는 신작을 2개나 했어요. 그거는 굉장히 귀한 경험이에요. 그 무용단에 이제 새로운 안무가. 램버트는 이제 거의 100년 된 컴퍼니예요. 그래서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뜻은 무용수가 기존에 있는 작품들을 외워서 공연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거를 외워서 한다는 건 이미 내게 아닌 건 거잖아요. 근데 신작은 안무가가 오면 같이 이제 작업을 시작해서 내 춤으로 시작하는 작품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저의 춤도 들어갈 수 있고 저의 생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작품을 2개나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램버트 같은 단체들은 뭐 어떻게 보면 히트한 아카이브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네. 순회 공연할 때 네.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그것도 했고 그거 그것도 하고, 플러스 네. 이제 신작을 2개나 할 수 있었다. 8개월 어. 안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미 저는 뭐 경험도 있고 20대가 아니고 제 이름을 건 작품들도 한국에서 해서 가다 보니 무용수의 포커스 느낌보다 그때 딱 갔을 때는 이 무용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100년을 할 수 있었는지 무용수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런 거를 정말 무슨 카피어처럼 네, 또 재밌는 거예요. 약간. 비법을 이게 보이는 게 다른. 네. 그래서 나중에 한국 가서 와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20대 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무용단이 왜 유명한지, 이 무용단은 어떤 힘이 있는지, 어떤 행정을 쓰고 있는지 이런 걸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일단 어른도 됐어야 했고. 네, 그냥 사느라 바빴고 이제는 내가 만약에 단체가 있다면, 내가 만약에 단장이라면
내가 만약에 안무가라면 이제 그런 시점으로 무용단을 사실 이제 무용수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저의 그냥 숨 쉬는 것처럼. 네 그냥 그렇게 했고 퍼스트 캐스팅이 되든 뭐 말든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공부하듯이 무용단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때 안 나갔으면 안 보였던 것들 너무 소중한 네 시간들이었네요. 새로운 것들을 또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완전 포커스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잘 나왔다. 물론 무용수로서는 너무 힘들었죠. 20대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때 갔을 때. 왜냐면 저는 게스트 무용수였기 때문에 제일 어린 친구들이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꽤 나잖아요. 그래서 저를 약간 본보기로 이런 댄서를 원한다 우리 무용단은. 더 부담이 그냥. 네, 그러니까 되게 행실도 잘 했어야 됐고 뭔가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그런 힘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제 마음속에 무용수로서의 역할보다는 그런 디렉터나 아니면 뭐 안무가나 이제 그런 다른 그런 거에 더 관심이 있었어서 무용단에서 원하는 거와 제가 원하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많이 체감이 되는 게 있군요. 그럼요. 같은 걸 해도 제가 빨리 더 숨이 차고 체력이. 네. 너무 달라요. 20대와 30대는 이미 수행 능력이 달라요. 같은 테크닉도 달라요. 이제 20대 때는 어떤 몸의 테크닉적인 거에 최상을 위해서 춤을 춘다고 하면 30대 때는 무대 경험이 더 많고 무대에는 여러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의 어떤 대처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연륜이라고 하는데 이제 무대에도 연륜이 쌓이면 이 춤을 왜 추고 있는지 이 춤을 통해서 관객한테 어떤 걸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담기는 거죠. 이해도와 색깔과 표현 같은 네. 게. 그래서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기능적인 거의 베스트를 보여주는 댄서와 그 시간이 지나고 왜 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댄서들의 춤을 보면 확실히 그 삶이 느껴져요. 그 댄서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그 몸짓을 보면서 또 내 삶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같은 네, 동작인데도. 다르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이런 공연이나 아니면 뭐 운동선수 같은 것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정말 힘든 거는 무대 위에서 뭐 경기장 위에서라기보다는 준비 과정이 되게 힘들고 그게 더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쵸. 그 삶에서. 어떤 연습 과정들을 갖나요? 월요일 날 예를 들어서 딱 출근을 하면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일단 출근하면 10시부터 클래스를 해요. 아침 10시부터 한 1시간 20분 정도? 늘 이제 워밍업, 이제 바 센터. 근데 보통 1시간 20분 동안 워밍업을. 네. 그러니까 워밍업이라고 누군가에겐 그 시간이 워밍업이고 누군가에겐 기능적인 어떤 부분을 향상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니까. 그래서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인 거죠. 그 몸을 워밍업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오늘 하루를 잘 견딜 수 있게.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라기보다 그냥 매일매일이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을 잘 견뎌야 돼요. 그래야 공연을 잘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 그럼 클래스 때 더 여러 바퀴 돌아보고 점프도 더 높이 뛰어보고 막 내 몸을 향상시키는 스스로 푸시를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여러 사람이 모인 거잖아요. 누구는 컨디션이 좋고 누구는 안 좋고 막 이제 그러면서 하루가 시작돼요. 그 모두를 느끼면서 오늘 누가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 쟤 오늘 힘 좋은데? 날아다니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서로한테 계속 영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한 10분 정도 쉬고 작품 연습에 들어가요. 리허설에. 신작일 경우에는 안무가가 직접 와서 만들고 뭐 캐스팅에 뽑히지 못한 친구들은 뒤에서 또 그 작업하는 걸 보면서 또 따라서 해보고 무용단 안에서도 작품을 하는 네네 인원이 캐스팅도 따라서 누구는 직접 일을 할 수 있고 누구는 옆에서 그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따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연습을 하고 또 뭐 점심시간 갖고 또 리허설을 하죠. 그렇게 매일 리허설을 해요. 공연을 잘하기 위한 리허설. 보통 작품이 한 20개 이상 돼요. 그 해에 하는 작품이. 어떤 건 30분짜리, 어떤 건 뭐 1시간짜리, 어떤 건 뭐 2시간짜리. 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순서를. 뭐 일주일에 공연을 뭐 매일매일 하고 토일은 2회씩 한다. 그러면은 어떤 작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작품에 관한 리허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공연을 정말 많이 하는군요. 네, 이제 무용단은 많이 하죠. 시즌별로 거의 2주 동안 하고. 매일매일이요? 네, 2주 동안.
아, 그럼 네. 아침에는 그냥 기본 리허설, 공연, 기본 리허설, 공연 이게 그쵸. 그냥 계속. 네. 아, 저는 한 분기에 한 번 해서 그걸 위해서 준비해서 하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방학도 있어요. 베케이션 기간이 한 4주? 한 달? 아,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그거 빼고는 계속 클래스 공연하는. 연습 공연, 클래스 연습 공연. 공연이 없는 날은 클래스 연습 연습, 클래스 연습 연습. 공연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허설을 하신 거군요. 실제로 네네네. 저녁에 공연을 하니까. 네. 와. 그러니까 거의 체력이 어마어마했죠 그때. 근데 따로 막 운동을 할 필요도. 남자분들은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여자도 들어야 되고 아, 그러니까 근력적으로 굉장히 튼튼했어야 됐기 때문에 엑스트라로 많이 했는데 저는 못했어요. 작품을 소화하는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몸이 만들어지고 몇 시간씩 하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근손실이 와요. 너무 쓰면. 그래서 저는 그냥 쉬는 거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안 하는 시간은. 근데 남자분들은 거의 점심 안 먹고 점심시간에 계속 짐하고 PT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저는 뭔가 이렇게 무용수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라인도 되게 예뻐야 하고, 그래서 식단 관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있다 생각했는데 애초에 운동량이 엄청나요. 엄청나기 때문에 네. 잘 따로 먹어야 되고 막 힘 증진 이런 게 아니면 네. 사실 그렇게까지 네. 신경 쓸 필요는 없군요.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지죠. 근손실이고. 네. 거의 뼈만 이렇게 남아요. 안 먹으면. 그래서 잘 먹어야 되고 하루에 뭐 작품 막 3개씩 공연할 때가 있으니까 30분짜리 막 3개 하면 작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나이 그게 오겠네요. 네, 그게. 네, 네. 근데 40까지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참. 그래서 캐스팅이 한 2개 정도 있어요. 많게는 3개. 2주 내내 못하니 낮 공연은 캐스팅 2가 한다든지 중요한 공연에는 퍼스트 캐스팅이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네. 많게는 서드 캐스팅까지 있었어요. 저희 16명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퍼스트 캐스팅, 세컨드 캐스팅, 오디션 자체에서도 경쟁, 팀 안에서도 이제 경쟁을 하고 공연을 계속하고 평가를 받고 인생 대부분을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고 사셨는데 이 경쟁을 대하는 특별한 자세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걸 좀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뭐 노하우라든지. 경쟁을 생각하면 힘든 것 같아요. 애초에 그냥 그런 네. 생각을 하면. 그냥 자기한테 집중을 하는 게 나한테 주어진 역할이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얼마만큼 내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그거에 더 포커스를 하면 경쟁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막 누가 날아다니고 뭐 얘 컨디션 좋네 이렇더라도 마인드 컨트롤을 이제 내 자신한테 집중하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나도 언젠간 저렇게 하겠지. 쟤는 저렇게 되네. 막 이러면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데 저는 경쟁을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무용단 가서는. 그러니까 학생 때는 실기시험이라는 어떤 등수가 나오니까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네. 왜냐하면 잘하고 싶고 장학금도 받으면 더 좋고 했기 때문에 늘 그런 거에 좀 예민했는데 무용단 가서는 어떤 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얼마나 이 단체에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이 단체에서 존재감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난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에 대해 훨씬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퍼스트 캐스팅을 많이 했죠, 제가. 근데 이제 퍼스트 캐스팅이 되지 않았던 친구들은 그런 경쟁 심리가 있을 수 있죠. 얘 때문에 내가 세칸이 됐네. 근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다 보면 계속 거기에 사로잡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견주는 상대를 만들지 말고 그냥 나는 어떤 댄서인가, 나는 어떤 댄서로 이 무용단에 존재하는가 그거에 더 집중하면 결과도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결국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최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그거보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니까 최선을 다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사실 경쟁이라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 왜냐면 이미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 오히려 갉아먹는 게 되니까.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경쟁을 한다는 건 자기 자신 외에 누군가 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기 네. 그 안에. 그건 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주도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렇게 매일매일을 견디다 보면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생각도 갑자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비교하고 경쟁 생각하는 게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아니면 제가 느끼기엔 뭔가 살얼음판 걷는 듯한 느낌의 하루하루를 보내신 것 같은데, 무용수로서 일반 삶을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 진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 수 있는 날들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내 자신을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다 쏟아버렸는데 뭐 남과 비교해서 달라질 것도 없는 남을 생각할 거니까. 시간이 없어요. 네. 너무 힘들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네, 지금 내 거 하기도 너무 바빠서 이거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쟤는 어떻게 했나 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빨리 가서 다시 쉬어야 돼요. 쉬고 내일 또 내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거기에 또 집중해서 하다 보면 진짜 그렇네요. 이게 잡생각이 많아지면은 오히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야겠네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 네. 뭔가 하루 종일 그렇게 온몸을 써가면서 했는데 그 다음날에 또 기계처럼 10시에 일어나서 가야 하고, 가서 또 1시간 반 동안 준비를 하고 웜업을 하고, 이런 똑같은 루틴을 계속 가야 하는데, 이게 뭐 말씀대로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고 다음날 일어나서 뭐 알이 맥이던지 막 뻑이던지 이런 하기 싫은 경우도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또 어떻게 버티시나요? 네, 저도 되게 잘 지루해하고 반복적인 걸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성향 자체가. 그래서 무용단 생활하면서 저도 많이 깨달은 건데, 반복의 시간이 쌓이지 않으면 절대로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시간을 쓰고 남들이 하지 않는 시간 동안 내가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영감을 얻고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를 저도 무용단 다니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반복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저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저는 오히려 반복하는 애들이 무용 못하는 애들인 줄 알았어요. 한 번에 안 잘 되니까. 해야지. 안 되니까 쟤는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떤 공연 때 제가 한 100번도 넘게 한 공연이에요. 그럼 그 순서랑 뭐 이런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자다 일어나면 할 수 있을 정도의 세팅이 돼 있는 거죠. 온몸에. 그래서 100번 해도 별 다를 걸 못 느꼈어요. 왜냐면 똑같이 맨날 하니까. 근데 100번째 되는 날 제가 갑자기 그냥 그 순간에 한번 내가 여기서 눈을 한번 감아봐야지 하고 눈을 감고 그 다음부터 씬이 다 바뀌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99번 할 때는 못 느꼈던 거예요, 제가. 그냥 의미 없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생각 없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 공연을 그냥 눈 뜨면 했기 때문에. 근데 그 100번째 되는 날 모르겠어요. 그 99번이 쌓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99번이 쌓여서 100번째 되는 날 난 여기서 한번 눈을 감아봐야겠다 오늘. 그 눈을 감고 나서부터 제가 했던 춤은 그 99번이랑 완전 다른 춤인 거예요. 무대에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100번을 해야 이걸 느낄 수 있었던 거였구나. 그러면 앞으로 나는 100번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쉽진 않죠. 네. 근데 저는 환경이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100번을 그냥 생각 없이 반복을 했구나. 근데 그 안에 생각이 있고 똑같은 걸 하면서도 계속 다른 생각과 감정으로 했으면 달라졌겠구나. 그거를 그때 깨달은 다음부터는 그 반복의 시간의 힘을 믿기 시작했어요. 와, 똑같은 것도 100번 하는 게 쉽진 네. 그러니까 않은 매번 다른 건데. 생각으로 반복을 해야 돼요. 똑같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반복하다 보면은 표현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달라진다, 확실히. 그건 해본 사람만이, 그러니까 말로 100번 해봐야 직접 본인이 그 반복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 똑같은 행위가 절대 똑같은 결과물을 내지 않더라고요. 너무 크게 와닿는 게, 제가 너무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요. 항상 똑같은 걸 하다 보면. 근데 다른 경지와 다른 레벨을 표현을 하고 막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려면은 결국에 반복이 필요하구나. 네, 그 시간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장인이 있고 그래서 예술가가 있는 거를 그때 무용단 다니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냥 좋아서 춤을 춘 건데 매일 출근하고 매일 똑같은 춤을 90번 100번 하니까 나 좋아서 한 건데 왜 이게 일처럼 느껴지지? 이 반복은 뭐지? 그러면서 막 홈식이 오고. 근데 이제 결국은 그거를 넘어가면 또 느끼더라고요. 반복의 힘이 중요하구나. 반복적인 시간을 보내야지만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나다워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이. 왜냐면 남들은 나랑 똑같은 시간을 보낼 게 아니니까.
좀 더 나다워지려면, 나를 찾으려면, 나만 출 수 있는 춤이 되려면 자기만의 시간을 쌓아야 된다. 그 시간이 쌓이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결과치를 못 내는구나. 이제 그걸 알면 또 그 시간을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고서 하는 건 거짓말인 거죠. 가짜예요. 특히 이제 알았으니까 그게 또 필요하다는 그죠. 게. 근데 그러면 이제 다른 무용수들이나 다른 예술을 볼 때도 그게 느껴지나요? 와, 이 사람 진짜 연습 많이 했겠다. 네, 느껴져요. 진짜로 하는지 가짜로 하는지 느껴져요. 그래서 보기가 힘들어요. 너무 알겠어서 저걸 진짜로 하고 있는지, 그런 시간이 쌓여서 나한테 표현해주고 있는지,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야, 너무 좋은 말이네요. 저도 좀 견뎌보세요. 네, 뭐든 네. 뭐든 이야기 들으면서 느낀 건데 무용수로서 살았기 때문에만 제가 이렇게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이 반복이 자연스럽게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회사원 입장으로서 어떤 행동이나 일을 100번 반복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쵸.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깨달음이 오고 그렇구나. 저는 이제 사실 무용수들 이렇게 보면은 다 잘하는 것 같고 결국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이게 표현인지 아니면 이게 좀 못한 건지 판단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참 들었는데 많이 반복해본 사람들한테서는 또 어떻게 느껴지고 이런구나. 네. 전문가 눈에는 다 서 있기만 해도 보여요. 서 있기만 해도 걸어 나올 때부터 보여요. 너무 그리고 몸을 보면 알아요. 몸의 쉐입이라든지 그게 그 새겨지는 근육이라든지 네, 그냥 서 있고 걸어 나오는 것만 봐도. 그래서 옛날에 저희 교수님이 무슨 춤을 추면 너네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도 보여. 그 말이 이제 알겠어요. 저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지 그런 게 얼추 느껴져요. 네. 어떤 태도를 가진 무용수인지 그런 게 힘들어요. 그거 보는 것도. 그걸 모르고 싶은데 너무 다 보이니까. 그 설명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그 누군가에게 연습 부족이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뭐 솔직하게 말할 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보는 게 최고예요. 최근에 이제 초에라는 새로운 도전, 네. 그 옷 브랜드를 런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시작하게 되셨나요? 전 원래 좀 도전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춤에 관련된 거잖아요. 저처럼 춤을 추거나 가리키는 사람들이 입었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무용수로서의 시간보다 가리키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무용복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워낙 타이트하고 장시간 입었을 때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무용복이 수영복처럼 타이트하니까. 저는 가리키거나 코칭을 하거나 디렉션을 주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지금 내 시기에 맞는 연습복을 만들어 보고 싶다. 말하자면 티칭복이죠. 제 나름대로. 네. 그렇게 만들어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디자인도 그렇고 색깔도 뭐 그렇고 아예 새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공연을 만들 때 그런 의상도 직접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고 무용수들. 네, 의상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본인이 하거든요. 어쨌든 옷을 만든다는 것도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게 춤이랑은 다르지만 또 새로운 작품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제가 스스로 교복처럼 잘 입고 있으니까. 지금. 네. 이거 자켓이랑 그런 거. 확실히 무용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 해서 일상생활에서 전혀 어색한 느낌은 네. 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용복 입고 인터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팅 자리도 많고 요즘에는 이렇게 뭔가 겸사겸사 다. 어떻게 본인이 필요하신 네. 걸 만드는. 너무 교복이 필요했어요. 연습하다가 바로 미팅도 할 수 있고 뭔가 인터뷰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걸 만들어 봤습니다. 아니 도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전을 하려고 하실 때 막 개인적으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든지 좀 의심이나 이런 건 많이 안 하시는 편인가요? 많이 하죠. 근데 일단 해놓고 많이 해요. 벌려놓고요? 네, 일단 시작하고 하면서 계속 생각해. 이거 하는 게 맞나? 잘하고 있나? 근데 그렇게 항상 하는데 하다 보면 계획대로는 늘 안 되는데 하다 보면 또 의도치 않게 새로운 기회를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들을 저는 못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계획대로건 계획대로 되지 않던 무언가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들을 만났을 때도 바로 그런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뭘 하려고 해요. 그게 뭐든.
수진아 너 뭐 해볼래? 그럴까?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그럴까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 10개 중에 하나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걸 만나기도 하고. 그럼 그렇게 시도하셨던 것들 중에 접게 된 것들이 좀 있나요? 너무 많죠. 너무 계획대로 안 된 것도 너무 많고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도 너무 많고. 근데 그럴 때마다 안 될 때마다 못했을 때마다 안 됐네? 못했네? 오케이 넥스트. 빨리 잊어요. 안 된 거 못한 거 그냥 빨리 잊고 또 무언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제가 하고 싶었던 걸 언젠간 만날 때도 있더라고요. 만나지 못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계속 뭘 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도 네,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어. 너는 계속 뭘 그렇게 하려고 하냐. 넌 이제 뭘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게 저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멈춰야 할 때가 있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으면 거기서 잃는 것들이 또 있을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투자한 돈이라든지 근데 저는 돈은 좀 그런데 돈은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네. 그걸 하면서 제가 보냈던 시간이라든지 경험은 그게 언젠간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깝진 않아요. 실패했던 것도 제가 못했던 것도 그걸 하면서 하는 시간과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들이. 최선을 다했던 시간. 네, 최선을 보냈던 시간이 그게 언젠간 발휘가 되더라고요. 다른 일에 도움이 될 때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런 힘을 긍정적으로 믿고 저는 매일 무언가 하고 있어요. 대단하시. 지금까지 이제 커리어 동안 정말 크고 정말 다양한 무대에 서셨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번을 공연한 것도 너무 많고 그렇게 많이 쓴 프로도 쓸 때마다 긴장이 되시나요? 그럼요. 매번 새롭죠. 매번 긴장이 되고 매번 다르니까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긴장되는 거. 그런데 하고 있을 땐 긴장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기 전까지는 긴장이 또 많이 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떨리고 그렇지만 막상 무대에서 하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긴장을 대하는 특별한 루틴이나 방식 같은 게 생기셨나요? 뭔가 루틴이 있다기보다 그냥 긴장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여서 잘 준비할수록 더 긴장돼요, 저는. 그 안에 제 고민이 많았을수록 훨씬 더 긴장돼요. 왜냐면 나만 가지고 있던 고민이었으니까. 근데 그 고민을 이제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시간이잖아요. 너무 떨려요. 어떻게 보면 긴장이 안 되면 그게 또 문제인 걸 수도 있겠네요. 긴장이 안 되면 준비가 안 돼요. 아무 생각이 없거나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거나 하면 별로 그냥 뭐 긴장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보통 긴장을 하는 이유가 그런 시간을 늘 혼자 보내다가 나 지금까지 이런 시간을 보냈어 라고 말하는 건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보일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지 느낄지 좀 설레는 긴장감인 것 같아요. 두려움보다는 어떤 대답을 해줄까에 대한 그런 긴장감? 저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두렵진 않아요. 왜냐면 기다리던 시간이니까. 왜냐면 혼자 계속 열심히 한 건데 그거를 나 이만큼 열심히 했어 말하는 시간인데 너무 설레고 빨리 말해주고 싶고 빨리 보여주고 싶은 긴장감이지 그게 두렵진 않아도 준비가 안 되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충분히 말할 수준이 아닌데 말할 땐 오히려 두렵고 평가되는 게 싫고 그런데 정말 준비가 잘 돼 있을 때는 그 희한한 설렘이 있어요. 그 막 빨리 보여주고 싶은 막 어때 나 저 열심히 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보통 무용단에 있을 때는 그런 설렘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진님 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비교 안 하는 것도 약간 최선을 다하면 비교 잘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 긴장감에 대하는 자세도 정말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든 표현하고 보여주고 싶은 이런 흥분됨과 이 떨림이지 설레임이지 이거 어떡하지 내가 막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는 좀 거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되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맨날 집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혼잣말 하다가 대화할 상대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말하고 싶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혼자 계속 말을 하다가 이제 말할 상대가 생긴 거예요. 그런 설레임인 것 같아요. 무대를 올라갈 때는. 슬럼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활동을 정말 또 오래 하셨으니까 슬럼프라든지 아니면 뭐 은퇴하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근데 제 지인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입버릇처럼 한 10년 전부터 이제 그만해야지 이랬대요. 아 이제 몇 년 안 남아서 그만해야지 이거를 1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했대요. 근데 제 은연 중에 제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봐요. 마지막이라는. 모르겠어요. 한 30대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 그랬다는 거 보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가진 다음부터 그 무대가 더 소중해지면서 아 오늘이 진짜 마지막 공연이라면?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 같고 늘 마지막처럼 준비하려는 마지막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잖아요. 그 전에는 잘하고 싶어서 더 잘 말해주고 싶어서 더 잘 보여주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다면 요즘에는 잘 마무리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좀 그렇게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그래서 계속 그런 말을 했나 봐요. 아,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 이번이 끝이에요. 저 이번 공연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고 나서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온 다음 거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근질근질. 병이네요, 병. 근데 본인이 느끼셨을 때 그러면 막 슬럼프다라고 느끼셨던 때는 없으셨던 거예요? 30대부터는 거의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30대부터는 왜냐면 이게 30대부터는 약간 당연했던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몸적으로도 다 됐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이게 당연한 움직임이 아니었네. 다리가 안 올라가고 뭐 예를 들면 안 돌아지고 어지럽고 돌면 당연히 어지러운 거죠. 근데 안 어지러웠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점프를 뛰면 당연히 높게 뛰고 이런 모든 당연한 게 그러니까 30대부터 당연하지 않다는 걸 몸소 느끼는 거예요. 이 몸이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당연한 거가 아니라는 거를 몸으로 배우는구나. 세상에 당연한 건 없구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느낀 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오는 막 슬럼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런 거는 많이 없구나를 느낀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유가 계속 그럴 때쯤에 아니면 슬럼프가 오기도 전에 계속 다른 거를 또 시도하고 새로운 걸 찾아가셔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그게 뭐든.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슬럼프가 왔었어도 뭘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쉽진 않죠.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만해야 되나?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시간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텐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스스로 말로 나는 계속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이야 하면서 그런 슬럼프들을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 마지막이야?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지. 오늘 무대가 끝이야? 그러면 내가 이 정도 해선 안 되지.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거, 뭐 방송도 그렇고 새로운 브랜드를 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새로운 도전 같지만 사실 변하지 않는 건 춤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럼프가 올 때 춤에 관련된 다른 거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춤을 춰야지만 할 수 있는 춤을 알고 있어야지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슬럼프라는 건 어쨌든 힘들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니까 중요한 거는 변하지 않되 좀 다른 시각으로 다른 경험으로 나를 노출시킨다던가 도전을 하게끔 한다던가 그러면서 이제 순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슬럼프들은 바빴어요. 너무 바빠요. 바쁘고 네, 최선을 바빠요. 다하면 잡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멘탈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본인만의 멘탈 관리 노하우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생각도 많이 하긴 하는데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바빠져요. 그러면 쓸데없는 그런 힘듦, 슬럼프 이런 거에서 저는 좀 많이 해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할 게 많은데 지금 우울해하고 슬퍼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행동을 좀 더 많이 몸을 더 쓰고 시간을 좀 보내다 보면 더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뭐 행동을 하면서 생각을 떨칠 수도 있고 의도했던 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배우면서 다른 기회를 만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희망 그런 걸 또 갖게 되고 그 멘탈 관리라고 했는데 몸을 움직이고 바쁘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멘탈 관리법이 될 수 있다. 네.
좋아하시는 글귀나 좌우명 같은 게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자. 늘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요즘에는 필요로 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한테 필요로 한 존재였으면 좋겠다. 그 말인즉슨 자기 일도 잘해야 되고 자기가 하는 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기도 해요. 그래야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내가 아니면 해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재능 기부도 많이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조금 더 그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 그 일에 있어서 내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모토가 최선을 다하자 해서 필요한 존재가 되자. 똑같이 최선을 다하지만 좀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진 나 이외의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장점이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자는 저에 대한 집중인 것 같고 필요로 한 존재가 되자는 전체를 보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실 여유가 없었어요. 잘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심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고 필요로 한 존재가 되고 싶을 만큼의 능력도 조금 갖춰진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할 자신도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좀 더 여유 있고 희생이나 책임감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보다. 좀 덜 피말리는 아니에요. 지금도 피말리는 네, 더 그쵸. 여러 명을 생각하다 보면 더 그런데 그래도 좀 더 보람돼요. 이 일이 마무리됐을 때. 내가 필요로 한 곳에서 잘 해냈을 때 훨씬 더 보람이 있는? 그럼 나눌 사람들이 더 또 생기니까 네, 그리고 뭐 제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일을 할 때 그 그룹 안에서 그게 뭐 도움이건 그게 뭐 영감이건 아니면 그게 저의 능력이건 그런 거를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 내가 이제 좋은 시기에 접어들었구나. 나 혼자 싸우고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나 혼자 했던 시간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살 수 있구나 앞으로는. 그렇게 더 노력하면서 살아보자. 그러니까 일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무용수처럼 나의 파트를 깊게 내 것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단계에서 살아오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삶의 단장같이 되는 그런 단계인 계신 것 같아서 오늘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내가 너무 세상을 복잡하게 바라보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몸을 많이 움직이고 행동을 하면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고민도 마찬가지고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고 실패도 마찬가지고 계속 움직이면은 계속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움직이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될 때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던 분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면 또 어떤 시야가 있는지를 알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오늘 현대무용가 최수진님과 함께한 주인공들의 이야기 에피소드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에피소드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수진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